세상에서 가장 귀한 화물. 장-클로드 그런베르그는 프랑스 작가이다. 30여 편의 희곡을 썼으며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화물은 10개 언어로 수출되었고 프랑스 문인협회 대상 등 많은 상을 받았다. 작품으로 희곡, 드레피스 등이 있다. 생각할 만한 주제, 비인간을 통해 인간을 전하는 옛 이야기. 실제로 49번 수송열차는 1943년 유대인 1000명을 태웠다. 그 가운데 작가의 아버지가 있었고 1942년에 태어난 쌍둥이 아기도 있었다. 작가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진 쌍둥이의 기록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가난한 여자 나무꾼의 이야기와 죽음의 화물 열차에 실린 쌍둥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얽혀 있다. 옛날 아주 커다란 숲속에 가난한 여자 나무꾼과 가난한 남자 나무꾼이 살았어요. 로 시작되지만 그들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로 끝나지는 않는다. 잔혹한 이야기 헨젤과 그레텔이 연상되는 이 책은 2019년에 만들어졌다. 옛 이야기 형식을 담은 제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이야기다. 작가는 강조한다. 이 이야기는 옛 이야기일 뿐이라고.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아기도 나무꾼 부부도 수용소도 비인간도 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단 하나의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한다. 유일한 진실은 사랑이라고. 가난한 남자 나무꾼은 비인간의 자식이라고 내다버리라고 했다. 유대인을 비인간으로 만든 나치는 비인간적 혐오를 자행했다. 작가가 반복해서 말하는 비인간은 인간적이 무엇인지 역설하고 있다. 가난한 남자 나무꾼이 비인간의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비인간과 인간을 가르는 사랑의 가치를 전하고 있다. 줄거리. 옛날 아주 커다란 숲속에 가난한 여자 나무꾼과 가난한 남자 나무꾼이 살았어요. 엄청난 배고픔과 추위로 가득했어요. 숲 근처에서 세계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때라 더욱 그랬지요. 가난한 남자 나무꾼은 정복자들이 벌인 공공사업에서 일하고 쥐꼬리만큼 받는 게 전부였어요. 가난한 여자 나무꾼은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숲속 여기저기를 누비고 다녔지요. 나무꾼 부부에게는 키워야 할 아이들이 없었어요. 가난한 여자 나무꾼은 모든 신들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자는 열차가 지나가는 걸 바라보는 게 좋았어요. 남편은 지나가는 열차가 화물 열차라고 알려주었어요. 화물이라니. 여자는 희망이 솟아났어요. 열차가 지나가면서 굶주린 그녀를 불쌍히 여겨 화물들 중 하나를 던져줄지 모르니까요. 그녀는 열차를 향해 손을 흔들고 열차를 불렀어요. 이따금씩 그녀의 소원대로 손들 중 하나가 무엇인가를 던졌어요. 대부분 종이 조각이었어요. 그녀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급히 휘갈겨 쓴 글씨를 바라보았어요. 쌍둥이는 1942년 봄 아주 불행한 시기에 태어났어요. 드랑시 수용소에서 유대인 아이가 한꺼번에 둘씩이나 노란 별을 달고서요. 쌍둥이 아버지는 의과대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드랑시에는 의사들이 많았어요. 그는 이발사가 되었어요. 그는 감시를 받으며 유대인들 머리를 깎았어요. 벌써 이틀째 이동 중이었어요. 한 사람이 루마니아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그래요. 그는 루마니아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 말했어요. 이아시에서 수천 명의 유대인을 이 열차에 태웠대요. 유대인들이 열차 안에서 더위와 갈증과 배고픔에 지쳐 죽을 때까지 열차를 몰고 또 몰았다고 해요. 여행의 목적은 역에 닿을 때마다 시체를 기찻길에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는 손을 깨물었어요. 무엇을 해야 하지? 눈 때문에 열차가 천천히 나아가다 잠시 멈추었어요. 그는 피레네산 모직쇼를 여민 뒤 사람들을 밀치고 쌍둥이 중 한 명을 안아 올렸어요. 열차가 조금씩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열차를 뒤따라 뛰어오는 듯한 실루엣을 보았어요. 그는 감싼 아기를 들었어요. 머리를 밀어넣고 이어서 어깨를 밀어넣었어요. 그리고 눈 위에서 하늘에 감사를 드리듯 멈춘 무릎을 꿇은 여자를 향해 손짓을 했어요. 가난한 여자 나무꾼은 보따리를 주우라는 신호를 보았어요. 여자는 서둘러 끈을 풀었어요. 그리하여 나타난 것은 정말 신기하게도 그녀가 매일매일 소원을 빌었던 것, 늘 꿈속에서 원하던 것이었어요. 천사 같은 미소를 짓는 아기였어요. 살려고 주먹을 꼭 쥐고 휘저으며 배고픔에 울부짖는 아기였어요. 그녀는 엄마가 되는 걸 느꼈어요. 행복하면서 동시에 죽을 것 같이 걱정되었어요.
젖도 안 나오는 엄마예요. 어떻게 하죠? 씨는 왜 먹일 우유도 주지 않은 거죠? 집에 도착해서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남은 죽을 넣어 입속으로 넣었어요. 아기는 손가락을 빨다가 자지러지게 울었어요. 그래도 여자는 아기에게 물과 죽을 번갈아 먹이며 갈증과 배고픔을 달래주었어요. 자장가를 흥얼거렸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기는 새로운 엄마의 팔에서 조용해졌어요. 여자는 두 팔에 아기를 꼭 껴안고 잠이 들었어요.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하게요. 가난한 남자 남꾼이 왔어요. 여기 있는 이 아기가 뭐냐고. 내 삶의 기쁨, 열차의 신들이 내게 준 선물이야. 저주받은 종족이 버린 아이라고. 이 아이 부모가 열차에서 눈 위로 던진 아이라고. 그들은 인간이 아니야. 얘도 크면 그들처럼 비인간이 될 거라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비인간을 숨겨주면 사형에 처하는 것도 몰라.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 만약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이 아이를 찾으면 우리를 총살할 거야. 누가 이 아이를 알겠어? 다른 남꾼들이 비인간을 잡는 사냥꾼에게 일러바칠 수도 있어. 이 아이는 내 아이라고 말할 거야. 내가 임신했다고 하면 되잖아. 우리 아이가 아니라는 표시가 있어. 그들 모습은 우리랑 달라. 남자는 아기를 빼앗아 철길 옆에 갖다 놓으려고 했어요. 여자가 말했어요. 화물 열차 바퀴에 이 아이와 함께 나까지 버리려면 그렇게 해. 당신은 영원히 저주받을 거야. 남자는 망설이다가 작은 화물이 된 작은 보따리를 여자에게 돌려주었어요. 49번 수송열차는 죽음의 절차에 따라 종착역에 도착해 사람들을 내려놓고 50번 수송열차가 되어 즉시 반대 방향으로 떠날 거예요. 가난한 여자 남꾼은 열차가 되돌아가는 걸 보지 못했어요. 디나와 로즈의 쌍둥이 오빠 앙리는 천국으로 떠나 세상의 모든 무기에서 해방되었어요. 무성한 숲에는 사람들이 악마라고 부르는 남자가 살았어요. 관자놀이가 부서졌고 귀 하나가 없었어요. 가난한 여자 남꾼은 깊은 숲으로 가서 그 얼굴 부상자를 찾았어요. 여자는 언젠가 염소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아기에게 먹일 우유를 주세요. 장신 땅에서 염소가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매일 겨울에도 여름처럼 우유 2모금 대신 나무 한 짐을 가져다 드릴게요. 얼굴 부상자가 말했어요. 내 염소 우유를 매일 아침 3달 동안 주겠소. 우유에 물을 2배로 넣고 끓인 뒤 먹을 걸 넣어서 끓여요. 매일 아침 여자는 나무를 내려놓고 돌아가는 길에 따뜻한 우유를 조금씩 가져갔어요. 어느 날 밤 작은 화물이 여느 때보다 더 보채는 바람에 남자 남꾼은 잠에서 깼어요. 아이를 때리려고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 순간 여자는 남편의 손을 낚아채서는 귀여운 작은 화물의 들썩이는 가슴 위에 갖다 대었어요. 여자가 다정하게 속삭였어요. 느껴져? 이 작은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지? 비인간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심장이 있어. 나쁜 사람들도 당신과 나처럼 심장이 있단 말이야. 비인간들은 심장이 없어. 열차 창문으로 애를 내던진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이야. 그는 무섭게 화를 냈어요. 하지만 가슴 한가운데를 얻어맞은 것처럼 놀랐어요. 작은 화물의 피부와 심장이 이제 자신의 가슴 안에서 뛰는 걸 느꼈어요. 다음날 남자는 작은 화물의 심장이 뛰는 걸 느끼려고 손바닥을 가만히 대보았어요. 손 안에서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같은 날 아이는 네 발로 오두막 바닥을 기었고 그의 바지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러고는 무릎 한쪽에 매달리며 일어섰어요. 가난한 남자 남꾼은 기쁨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남자와 여자는 실내를 환하게 밝히기 위해 봄이 선물한 꽃으로 장식을 하고 셋이서 행복 가득한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었어요. 몇 달이 지나갔어요. 아이는 집에서 콩콩 뛰어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아름다운 어느 날, 아이는 남자 남꾼의 팔 안으로 파고들며 외쳤어요. 아빠, 아빠. 그들은 셋이서 웃으며 얼싸안았어요. 어느 날 여자와 작은 화물이 나무 2단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술 담그는 동료와 또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도 남자 남꾼의 동료였어요. 이 아이는 어디서 왔어요? 여자는 자기 아이라고 대답했어요. 동료는 작은 화물을 한참 동안 쳐다보고 떠났어요. 아침이 채 밝기 전 두더지 모자를 쓴 동료가 의용대원 둘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친독 의용대원인 그들은 총을 차고 있었어요. 가난한 남자 남꾼은 자기 딸이라고 말했지요. 아이를 아는 여자는 돌발적으로 남편에게 곧바로 팔을 뻗었어요. 그래서 남꾼은 도끼를 잡고 동료를 내치며 여자에게 소리쳤어요. 도망쳐. 아이를 데려가. 도망쳐. 하느님께서 인정도 없고 믿음도 없는 나쁜 사람들에게 벌을 주실 거야. 살아야 해. 우리 작은 화물. 그는 두더지 모자 위를 다시 내려쳤고 키 큰 의용대원을 공격했어요. 다른 의용대원이 총을 쐈어요. 여자는 달리고 또 달려요.
여자는 다리가 끊어질 듯 고통스러워서 숨을 골랐어요. 여자는 울창한 숲으로 접어들었어요. 거기 누구 있어요? 나와 딸이 숨을 피난처를 원해요. 총소리를 들었는데 당신을 겨냥한 거요? 그들이 원하는 게 그래서 남편이 도끼로 그들을 얼굴 부상자가 나타나 말했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말아요. 그들의 흉악한 마음을 잘 알아요. 당신의 남편과 도끼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거요. 작은 화물을 내게 맡기고 날 따라와요. 얼굴 부상자는 오두막 옆에 있는 동굴로 안내했어요. 저지 부른 작은 염소가 있었어요. 얼굴 부상자가 말했어요. 당신은 이제 아이를 위해 원하는 대로 다 줄 수 있어. 이 세상 누구도 무언가를 잃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떠한 것도 얻을 수가 없어. 쌍둥이 아빠는 머리를 밀고 또 밀었어요. 색깔별로 자루에 넣었어요. 머리털로 채워진 자루는 수천이 되었어요. 모든 머리털은 부자 나라로 출발했어요. 쌍둥이 아빠는 죽고 싶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 열차는 달리기를 멈췄어요. 더 이상 열차도 없었고 더 이상 머리도 없었어요. 머리 깎는 일을 해야 했던 그는 병과 불행을 모두 이겨냈지만 넋을 잃었어요. 생존자는 극히 드물었어요. 버티고 또 버티면 끝날 거예요. 그도 이제는 사라지고 싶고 정말로 끝내고 싶었어요. 땅을 파며 미쳐갔어요. 아내의 품에서 쌍둥이 하나를 빼앗던 그 순간이 생생했어요. 눈 내리던 날 열차에서 서둘렀던 순간이 끊임없이 떠올랐어요. 무엇 때문에 이토록 슬픈 짓을, 이토록 비상식적인 짓을 해야 했을까? 왜 끝까지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하지 못했을까? 죽음은 그를 찾아오지 않았고 붉은 별을 단 젊은 군인이 나타나 자유의 몸이 되었음을 알렸어요. 가난한 여자 나무꾼은 긴 삶을 살아오는 동안 이런 행복을 누려본 적이 없었어요. 얼굴 부상자는 염소 치즈와 필요한 물품을 교환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을을 들렀어요. 붉은 군인 둘이 숲속에 몰래 들어왔어요. 얼굴 부상자를 보자 그들은 엎드려 기관창을 쏘아댔어요. 다음날 아침 여자는 얼굴을 다친 자비로운 남자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녀는 깨달았어요. 아이가 살아남은 것은 신들 덕분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건 열차에서 눈 위로 아이를 놓은 손과 총과 염소를 가진 착한 남자 덕분이라는 것을요. 그들에게 은총을 내리소서. 그녀는 간 만든 신선한 치즈를 싸서 그릇에 담았어요. 아이 손을 잡고 염소에게 짐을 지우고 걷기 시작했어요. 한 페어에서 발길을 멈추고 자리를 잡았어요. 벽 아래에 기도쇼를 펼치고 치즈 조각들을 올려놓고 손님들을 기다렸어요. 이발사였던 아버지는 수용소를 떠나 걷고 또 걸었어요. 그는 철길을 따라 걸었어요. 눈 위에서 무릎을 꿇었던 여자를 찾기 위해 계속 걸었어요. 무작정 걸을 뿐이었어요. 걷다가 머리가 어지럽고 배가 고프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팠어요. 작은 탁자 위에 있는 치즈를 본 그는 갑자기 치즈가 먹고 싶어졌어요. 식탁보 위에 동전을 놓으려고 손을 올리는 순간 문득 뭔가를 깨달은 그는 여자를 쳐다보았어요. 여자는 무릎 위에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둘은 치즈를 고르라는 듯 웃어 보였어요. 그는 본질을 이해했어요. 딸이었어요. 열차에서 던진 딸. 그가 구한 그의 딸이었어요. 그는 치즈를 집어들고 자신의 딸을 계속 쳐다보았어요. 아이가 살아있어요. 아이는 행복하게 웃었어요. 그도 웃었어요. 행복을 나누는 그림 같은 모습을 자신의 눈동자에, 심장에, 영혼에 새겨놓고 싶었어요. 자신의 존재를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 딸이라고 해서 어떻게 데려갈 수 있죠?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채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는 성큼성큼 멀어져 갔어요. 작은 화물 곁을 떠나야 해요. 그는 자신이 살았던 나라로 돌아가 의학 공부를 마치고 소아과 의사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아이들을 고치고 사랑하는 데 온 삶을 바쳤다고 해요. 작은 화물은 자라서 엘리트 중에서도 최고의 엘리트가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진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 무엇도 사실이 아니에요. 단 하나의 진실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 모든 것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사랑은 삶을 이어나가게 만드니까요. 정확히 읽기. 이야기에 나온 세계전쟁은 어떤 전쟁을 말하나요? 무엇을 보고 알았나요? 가난한 여자 나무꾼은 화물 열차를 보며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그녀는 어떤 희망을 가졌나요? 유대인들의 머리를 깎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가난한 남자 나무꾼이 말한 비인간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가난한 남자 나무꾼이 죽음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깊이 읽기. 화물 열차에서 던져진 것들은 대부분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휘갈겨 쓴 종이에는 어떤 글들이 쓰여 있었을까요? 별들을 먹어치우는 백정들이 점령한 나라에서 수송열차로 배달된 수천 명의 머리를 밀고 또 밀었어요. 에서 별들과 백정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얼굴 부상자는 여자에게 당신의 남편과 도끼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거요 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할 일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그것이 왜 마땅히 할 일일까요? 작가는 왜 자기의 이야기가 진짜가 아니라고 강조했을까요? 생각 읽기. 나치는 유대인을 비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비인간으로 부르는 것은 그들을 어떻게 대한다는 뜻일까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것은 비인간적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비인간적인 역사적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는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밑줄을 긋기, 책 속 한 구절, 101쪽. 실제 삶과 마찬가지로 이야기 속에 존재해야 할 유일한 가치는 바로 사랑이에요. 아이들을 향한 사랑. 내 아이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들에게도 베푸는 사랑요. 그 모든 것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사랑은 삶을 이어나가게 만드니까요.